야, 아가씨, 우리 형님들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냐? 왁스 냄새와 끈적한 담배 연기가 뒤섞인 더 볼링의 밤 공기, 그 정적을 깨고 기름진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덩치 큰 남자 4명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볼링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에는 이레즘이 문신이 풀어헤친 셔츠 사이로는 금 목걸이가 번뜩였다. 이은서이 볼링장의 사장 38살,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 옅은 화장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매끄럽고 조용했으며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오랜 훈련을 통해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른 몸에 늘씬하고 우아한 실루엣은 그녀가 단순한 볼링장 사장이 아님을 암시했다. 아가씨 볼링공이 그렇게 좋아 삼촌이랑은 공 말고 다른 거 굴려볼까. 저속한 농담이 형광등 불빛 아래 퍼지며 그녀의 평화로운 공간을 침범했다. 이은서는 그들의 목소리와 걸음걸이만으로도 그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무리의 힘에 기대어 약자에게만 강한 비겁한 자들. 그녀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수없이 봐왔다. 묵직한 볼링공을 정돈하던 그녀의 손길이 멈췄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이미 7번 레인을 향해 있었다. 어깨에 달라붙는 문신 풀어헤친 셔츠 사이로 보이는 금 목걸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은 외제 차키. 전형적이었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무리의 힘에 기대어 약자에게만 강한 그런 부류의 인간들. 이은서는 자신의 볼링장을 사랑했다. 군복을 벗고 선택한 2번째 인생이었다. 묵직한 볼링공이 손가락을 감싸는 감촉, 나무 레인 위를 매끄럽게 활주하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스트라이크의 쾌감. 그 안에는 파괴의 미학이 있었지만 동시에 규칙과 예의라는 엄격한 질서가 존재했다. 그녀는 그 질서를 사랑했다. 하지만 오늘 그 질서는 4명의 남자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저기요, 손님. 저희 영업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현우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담배를 문 남자가 연기를 현우의 얼굴에 후 하고 뿜었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훈계질이야. 가서 사장 오라고 해. 상황을 지켜보던 이은서는 마지막 볼링화를 제자리에 꽂아 넣고 천천히 카운터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거리는 소리가 없었다. 특수 제작된 군화 밑창처럼 바닥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17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잘 벼려진 칼 같은 긴장감이 숨쉬고 있었다. 찾으셨습니까, 손님? 이은서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볼링장의 소음을 뚫고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묘한 힘이 있었다. 4명의 남자 중 리더 격인 황철민이 그녀를 위아래로 훔쳐보았다. 제법 반반한 얼굴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젊고 예쁘장한데 이런 데서 썩기 아깝네. 오빠들이랑 같이 놀면 돈 많이 줄 텐데. 규칙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실내 흡연은 불가합니다. 둘째,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주는 고성방가는 삼가 주십시오. 셋째, 특히 여성 손님에게 언어적, 신체적 희롱을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은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팩트만을 나열했다. 그녀의 눈은 황철민을 보고 있었지만 그 주변 3명의 움직임과 7번 레인에서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2명의 여성 손님,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끝낸 상태였다. 황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간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손님들은 그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담배를 꺼주시고 다른 손님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러지 않으실 경우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태장하 진짜 돌았나. 황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술기운과 객기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가 이은서에게 손을 뻗어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이은서의 세상은 느려졌다. 황철민의 손이 뻗어 나오는 각도, 속도 그 뒤에 있는 다른 세 명의 무게 중심 이동.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황철민의 손목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그의 손목을 감아 쥐었을 뿐이다. 악 황철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은서는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잡아 비틀었다. 큰 힘을 주지 않았지만 인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기술이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황철민의 손목은 마치 바이스에 물린 소의 파이프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사람 몸에는 말이죠. 고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급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은서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차가움을 넘어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변해 있었다. 그 눈빛은 지난 수십 년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손목, 팔꿈치, 어깨. 이 세 관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힘을 조금만 더 주면 으악 알았으니까. 황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작은 여성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의 부하들이 당황하여 우물쭈물하는 사이 이은서는 황철민의 귓가에 마지막 경고를 속삭였다.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는 몸으로 대화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군대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군대 나온 여자가 뭐 대수라고.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황철민이 고통 속에서도 객기를 부렸다. 이은서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놓아주는 동시에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의 얼굴이 손바닥 하나 들어갈 거리로 가까워졌다. 이은서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제707 특수임무단 예비역 중령 이은서. 지금부터 당신들의 모든 행동은 민간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무력 진압을 실시한다. 내 말 이해했나? 707 중령. 그 두 단어가 황철민의 뇌리에 박혔다. 술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눈앞의 여자는 그냥 예쁘장한 사장님이 아니었다. 국가가 길러낸 인간병기 그 자체였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어렸다. 하지만 공포는 곧 분노로 변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 제압당했다는 수치심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이 미친년이. 황철민이 남은 팔로 이은서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볼링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이은서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안쪽으로 파고들며 그의 명치에 팔꿈치를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읍 하는 소리와 함께 황철민의 거대한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나머지 세 명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다. 한 명은 의자를 집어들었고 다른 두 명은 주먹을 쥐고 좌우에서 협공해왔다. 이은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실전이 아니었다. 짜인 시뮬레이션에 가까웠다. 의자를 든 남자를 향해 옆에 있던 볼링공 정리대를 발로 찼다. 묵직한 볼링공들이 와르르 굴러떨어지며 남자의 발목을 덮쳤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 사이 좌우에서 덮쳐오는 두 명의 주먹. 이은서는 몸을 낮추며 오른쪽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넘어지는 남자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동료와 그대로 부딪혔다. 엉망으로 뒤엉켜 넘어지는 두 사람 위로 이은서는 소리 없이 착지했다. 모든 상황은 단 10초 만에 끝났다. 4명의 건장한 남자가 볼링 레인 위에서 신음하며 나뒹굴고 있었다. 한 명은 손목을 붙잡고 한 명은 명치를 움켜쥐고 나머지 둘은 서로 부딪힌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볼링장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이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일으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겁에 질려있던 2명의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제야 정신을 차린 한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철민이 고통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경찰 불러 아니, 최 변호사부터 불러 당장 저 여자가 우리를 폭행했어. 내가 가만두나 봐. 그의 외침이 고요해진 볼링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은서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조용히 천장에 달려있는 반짝이는 돔 형태의 CCTV 렌즈를 향하고 있었다. 저것이 바로 그녀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밤길을 갈랐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 1명이 볼링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현장의 풍경은 기묘했다. 바닥에 주저앉거나 기대어 신음하는 건장한 남자 넷, 그리고 그들 앞에 멀쩡하게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는 이은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언뜻 봐서는 분간하기 어려운 대치 상황이었다. 최 변호사님, 여기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황철민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변호사를 향해 외쳤다. 최 변호사라 불린 남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빠르게 훑었다. 그의 시선은 이은서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의뢰인들을 거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손님들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움직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담당자 누구십니까? 저는 황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 최정혁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들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명백한 과잉 방어이자 특수 폭행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여기 사장님 되십니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최 변호사는 노련했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이은서를 몰아붙였다. 함께 온 젊은 경찰은 그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베테랑으로 보이는 박진수 경위만이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폭행이 아니라 정당 방위입니다. 이은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정당 방위요? 웃기는군요. 건장한 성인 남성 4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당신은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 방위입니까? 누가 봐도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목격자들도 다 봤을 겁니다. 최정혁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손님들은 선뜻 나서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에는 황철민 일행에 대한 경멸과 이은서를 향한 암묵적인 지지가 담겨 있었다. 목격자 진술은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박진수 경위가 나섰다. 그는 최 변호사의 기세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관록을 풍겼다. 우선 피해를 주장하시는 황철민 씨 측부터 들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황철민은 최 변호사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억울함을 토해냈다. 저희는 그냥 친구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볼링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와서 시비를 걸더군요. 그냥 조용히 하라는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군대 출신이라면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보시다시피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경위님. 저 여자를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그의 진술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놓았다. 자신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여성 손님들을 희롱한 부분은 쏙 빼놓은 채 이은서가 먼저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꾸몄다. 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경희를 바라보았다. 박경희는 황철민의 진술을 수첩에 받아 적은 뒤 이은서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은서 사장님 맞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설명보다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이은서는 짧게 대답하고는 카운터 안쪽 사무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희 볼링장에는 총 8대의 CCTV가 24시간 녹화 중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구역을 촬영하고 있죠. 특히 실번, 레인과 휴게 테이블 쪽은 고화질로 녹화됩니다. 가셔서 확인해 보시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은서의 태연한 대답에 최 변호사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CCTV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다. CCTV 영상은 당연히 확인해야 할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다른 손님들의 증언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변호사는 황철민 일행에게 희롱당했던 2명의 여성 김민지와 이수진을 지목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쏠리자 2사람은 당황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최 변호사의 노림수였다. 일반인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조폭 같은 남자들과 얽히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증언을 회피하거나 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애매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속셈이었다. 2분 거기 학생들 맞죠? 맞잖아요. 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친구들을 때리는 거? 그렇죠. 사실대로만 말해줘요.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요. 황철민의 부하 중 한 명이 으름장을 놓듯 말했다. 민지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이은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2분께서는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보고 들은 대로만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위협이나 보복을 당할 경우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전직 특수부대 지휘관의 확고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겁에 질려있던 2사람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를 지폈다.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아니요. 저 사람들이 먼저 저희한테 와서 계속 말을 걸고 술 따르라고 하고 저희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다가 사장님이 오셔서 말리신 거예요. 그녀의 증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 사람들이 먼저 시끄럽게 굴었어요. 담배도 막 피우고 사장님은 계속 좋게 타일렀어요. 근데 저 남자가 먼저 사장님 어깨를 잡으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다 봤어요. 사장님은 자기 몸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상황은 최 변호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일관되게 이은서의 정당 방위를 뒷받침했다. 궁지에 몰린 최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증언이라는 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 CCTV를 보시죠. 제 의뢰인의 주장대로 저 여자가 군대 출신임을 과시하며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정말 정당 방위였는지 영상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그는 일부러 군대 출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훈련받은 전문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설령 정당 방위라 할지라도 과잉 방어로 몰아가려는 계산이었다. 박진수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다 함께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죠. 이은서 박경희와 젊은 경찰 그리고 최 변호사와 황철민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이은서는 익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해 시간대의 영상을 찾아냈다. 모니터 화면에 조금 전의 상황이 소리 없는 흑백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의 진실은 명백했다. 황철민 일행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모습, 담배 연기를 뿜는 모습, 김민지와 이수진에게 끈질기게 추근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은서가 다가가 정중하게 제지하는 모습. 황철민이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거칠게 어깨를 잡으려 하는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이은서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이어진 무력 진압의 순간, 최정혁 변호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집중했다. 하지만 영상 속 이은서의 움직임은 그가 상상했던 무자비한 폭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동작에는 불필요한 공격이 없었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관절을 제압하고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극도로 정제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분노의 참 폭력이 아니라 잘 훈련된 전문가의 진압 과정 그 자체였다. 심지어 그녀는 단 한 대도 상대의 얼굴이나 급소를 가격하지 않았다. 모든 공격은 상대가 더 이상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압 기술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상 재생이 끝나자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철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최 변호사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영상은 그들이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진수 경이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황철민과 최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나직하지만 서릿발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황철민 씨,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업무방해, 협박, 폭행 미수, 그리고 무고죄까지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보이지 않는 전장은 그렇게 이은서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다. 법과 증거라는 무기는 결국 진실을 가진 자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황철민 일행의 추태와 이은서의 깔끔한 제압 과정이 소리 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진실의 기록이었다. 최정혁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완벽한 패배를 직감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목격자 증언, 명백한 영상 증거. 그 어떤 법 기술로도 뒤집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는 잠시 황철민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자신을 끌어들인 의뢰인이었다. 경위님, 이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도 좀 마셨고 아시다시피 남자들끼리 있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이전의 당당함을 잃고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박진수 경위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뭐가 오해입니까? 최 변호사님. 지금 저 영상이 오해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명백한 시비와 희롱 그리고 폭행 미수로 보입니다만 거기에 더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박경희는 수첩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황철민 씨 외 3명 업무방해, 협박폭행 미수무고, 혐의로 마포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라는 단어가 나오자 황철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가 이 바닥에서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소한 시비들은 돈과 인맥으로 무마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다. 증거가 너무도 명백했고 상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자, 잠깐만요. 경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황철민은 비굴할 정도로 자세를 낮추며 박경희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박경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말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조서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이은서가 입을 열었다. 경희님, 잠시만요. 이분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의외의 발언에 박경희를 포함한 모두가 놀랐다. 황철민과 최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이제 와서 선처를 베풀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 사장님,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박경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서는 사무실 문을 열고 볼링장 홀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손님들과 잔뜩 겁에 질려 있던 김민지와 이수진이 있었다. 저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은 기록으로만 남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피해자의 상처받은 마음에 직접 가닿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법을 어긴 것 이전에 타인의 즐거운 시간을 망치고 약자를 위협하여 공포심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에 대한 사과 역시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용서가 아닌 그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군에서 배운 명예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비록 저들이 군인은 아닐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였다. 최정혁 변호사는 이은서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황철민의 옆구리를 세게 툭 치며 눈짓을 보냈다. 상황 파악이 늦은 황철민이 우물쭈물하자 최 변호사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멍청하게 굴지 마. 저 여자가 기회를 주는 거잖아. 경찰서 가서 전과자 될래? 아니면 여기서 고개 숙이고 끝낼래? 그제야 정신을 차린 황철민은 이은서의 제안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운 유치장과 전 과자라는 낙인을 떠올리자 자존심은 사치에 불과했다.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황철민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박진수 경위는 잠시 이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데 그가 강제로 사건을 진행할 명분은 약했다. 특히 증거가 명백한 만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기도 했다. 좋습니다. 이 사장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사과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불량하거나 이후에라도 오늘 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땐 가중처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박경희의 엄포에 황철민과 그의 일행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잠시 후 그들은 이은서와 박경희를 따라 다시 볼링장 홀로 나왔다. 모든 손님들이 그들을 주목했다. 황철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김민지와 이수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의 뒤를 나머지 3명이 따랐다. 저 학생들 정말 죄송합니다. 황철민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폴더처럼 접혔다. 저희가 술에 취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남자로서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굴욕감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이 묻어 나왔다. 자신의 잘못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본 충격과 전 과자가 될 뻔한 위기감, 그리고 자신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고도 용서의 기회를 준 이은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사과였다. 그의 부하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외쳤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김민지와 이수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은서를 바라보았다. 이은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황철민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이은서에게로 다가왔다. 사장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이은서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이은서는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사과는 저분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공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휘두르려 했던 그 주먹, 그 힘은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말은 황철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황철민 일행은 계산을 마치고 도망치듯 볼링장을 빠져나갔다. 경찰들도 돌아갔다. 언제 그런 소동이 있었냐는 듯 볼링장은 다시 평소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볼링공을 굴렸다. 김민지와 이수진이 음료수 2캔을 들고 이은서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괜찮으시면 제가 한 게임 가르쳐 드릴까요? 스트레스는 스트라이크로 날려버리는 게 최고거든요. 이은서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에 두 사람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날 밤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이은서는 어둠 속 레인 끝에 서 있는 볼링핀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10개의 핀. 마치 그녀가 이끌었던 10명의 팀원들 같았다. 수많은 작전 속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었었다. 오늘 그녀가 한 행동도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 군복을 벗고 볼링장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군인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이은서는 익숙하게 볼링공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감겼다. 그녀는 조용히 어둠을 향해 공을 굴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10개의 핀이 폭발하듯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스트라이크 소리.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평화의 소리이자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의 소리였다. 그녀의 두 번째 전장은 바로 이곳 더 볼링이었다. 이은서, 네가 어떻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은서는 심호흡을 하고는 조용히 말했다. 강 선배, 저 이은서예요.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선배밖에 없어서요. 그녀가 연락한 사람은 군 시절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유일하게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군을 떠난 후 이은서는 일부러 모든 인연을 끊고 홀로 지내왔었다. 다시는 그 지독한 과거가 자신의 삶에 스며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평화는 깨졌고 그녀는 다시 과거의 전우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은서야,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일 생긴 거니? 강 선배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그는 이은서가 아무 일도 없이 자신에게 연락할 리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은서는 그날 밤 볼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황철민 일행의 소란, 그녀의 제압, 그리고 그들이 속한 천마그룹이라는 조직의 이름까지. 설명을 듣는 내내 강 선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차갑게 변해갔다. 천마그룹, 백상호라.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들이 그냥 건달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 같고요. 이은서는 직감적으로 황철민의 행동이 누군가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수년간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얻은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일단 알았어. 네가 보낸 자료는 다 확인했고 내가 바로 사람 붙여서 알아볼게. 당분간은 조심하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 강 선배의 목소리는 다시 군 시절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목소리. 며칠 후 강 선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는 이미 천마그룹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은서야, 내 감이 맞았어. 천마그룹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야. 겉으로는 건설 유통 대부업을 하는 합법적인 기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주수입원은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과 마약 밀매야. 그리고 그 정점에 백상호라는 회장이 있어. 이은서는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그날 볼링장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그 중년의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 직접 만났어요. 볼링장에서 게임을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군 시절에 흑표범이라고 불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천마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도요. 강 선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백상호, 그 이름 익숙하다 싶었어. 그놈? 예전에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아수라라는 조직 작전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놓쳤던 그놈이야. 기억나,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작전 막바지에 막대한 자금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은서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아수라, 백상호라는 이름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가 군에 있을 때 그녀의 팀이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가장 위험한 작전 중 하나가 바로 아수라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억이 홍수처럼 터져 나왔다. 중앙아시아의 메마른 고원지대, 숨막히는 폭염과 모래바람.
한 달간의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아수라의 비밀 기지를 급습했던 그날 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은서의 팀은 수뇌부를 거의 소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작전 막바지 예상치 못한 적의 역습으로 팀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 하나가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당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카이였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백상호가 이은서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던 이유, 그녀의 군 시절 코드네임까지 알고 있었던 이유, 그는 우연히 그녀를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작전의 지휘관, 흑표범이 바로 눈앞의 볼링장 여사장이라는 사실을. 이 싸움은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니라 10년도 더 된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지독한 악연의 연장선이었다. 젠장, 이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것은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다. 백상호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팀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아는 모든 이들을 제거하려 들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군 생활 내내 그녀의 생명을 수없이 구해주었던 야생동물 같은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은서는 천천히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 창밖은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차가운 눈동자를.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이토록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자는 그녀와 같은 종류의 훈련을 받은 프로 중의 프로였다. 그날 이후 이은서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 수 없었다. 집을 나설 때는 항상 여러 경로를 이용했고 채 타기 전에는 반드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볼링장에서는 손님으로 위장한 적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주시했다. 상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볼링장 셔터문에 그녀가 군에서 사용하던 부대의 상징이 희미하게 긁혀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그녀의 차 와이퍼에 중앙아시아에서만 자생하는 작은 들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그것은 백상호가 보내는 섬뜩한 메시지였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과거, 너의 현재, 그리고 너의 미래까지도 내 손안에 있다. 이은서는 더 이상 숨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 상대가 먼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면 그녀 역시 숨어만 있을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먼저 공격할 준비를 했다. 군에서 배운 교리는 단순했다. 적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를 역으로 이용해 주도권을 빼앗는 것. 그녀는 평소처럼 볼링장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늘 열려 있었다. 이은서는 먼저 황철민 일당의 뒤를 쫓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백상호의 수족이었고 그들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백상호의 거대한 그림자를 쫓는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자신의 볼링장 근처에서 그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머리를 틀어 묶고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겉모습은 평범한 행인처럼 위장했다. 그녀의 눈은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졌다. 그들은 마포구의 한 유흥가를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노래방과 술집을 돌아다니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교묘했다.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교묘한 말로 업주들을 협박하는 식이었다. 철민이 형 그냥 한 방에 끝내죠. 뭘 이렇게 귀찮게 굴어요. 부하 중 한 명이 불만을 토로했다. 황철민은 그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야, 이 새끼야.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식하게 주먹질만 하면 바로 콩밥 신세야. 백상호 회장님은 사업가라고, 사업가. 우리는 그분의 그림자 사업을 돕는 비즈니스맨이라고.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녹음하고 있던 이은서의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자신들이 비즈니스맨이라 웃기는 소리였다. 이은서는 그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뜯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도박 불법 고용 탈세.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업주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이은서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들은 주로 밤 10시 이후에 활동을 시작해 새벽 3시쯤에 끝마쳤다. 이은서는 매일 밤 그들을 미행하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그들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들. 그녀의 수첩은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빽빽하게 채워졌다. 그녀는 또한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해킹 기술과 정보 수집 능력을 이용해 그들의 개인 정보를 파헤쳤다. 황철민은 이혼 후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의 부하들 역시 전과 기록이 화려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돈에 굶주려 있었고 그들의 유일한 동맹은 백상호가 제공하는 돈이었다. 이은서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갈라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황철민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가 자주 가는 불법사설 도박장에 위장 침투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오락실이었지만 안쪽에는 거대한 규모의 불법 도박장이 숨겨져 있었다. 이은서는 화려한 드레스와 짙은 화장을 한 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도박 기술을 능숙하게 선보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냉철한 모습은 도박장 내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황철민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판돈을 계속해서 잃고 있었다. 이은서는 그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오빠, 그렇게 하면 다 잃어. 내가 알려줄까? 황철민은 미모의 여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기분이 좋아져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하하, 아가씨가 도박을 뭘 안다고. 이건 기술이 아니라 배짱 싸움이야. 이은서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배짱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더 중요하죠. 오빠, 혹시 천마라는 거물 뒤에 숨어서 돈놀이 하시는 분? 아니세요, 제가. 그런 분들께 아주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데. 그녀의 말에 황철민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알지 이은서는 그의 놀란 표정을 읽고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궁금하면 따라와요. 아주 좋은 것을 보여줄게요. 이은서는 황철민을 도박장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유인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황철민은 그녀의 미모와 자신을 아는 듯한 말에 홀려 아무런 의심도 없이 따라왔다. 자, 아가씨. 대체 뭘 보여주려고? 황철민이 거칠게 웃으며 물었다. 이은서는 미소 짓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오빠, 백상호 회장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수처럼 황철민의 심장을 찔렀다. 뭐야? 이 여자가. 황철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은서는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황철민이 도박장에서 판돈을 잃고 있는 사진, 그가 사설 도박장의 사장과 귓속말을 나누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상호가 제3자를 통해 황철민의 도박 빚을 갚아주면서 이제 쓸모가 다 된 것 같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백상호 회장님은 사업가라고 하셨죠? 그는 당신을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 부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가면 당신은 더 이상 유능한 사업가 부하가 아니라 조직의 돈을 횡령한 파렴치한 도박꾼이 될 겁니다. 백상호는 꼬리 자르기에 능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황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믿고 따르던 백상호가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은서는 그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오빠를 파멸시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저와 손을 잡으면 오빠는 백상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시키는 일을 해야겠지만. 황철민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은서는 다시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고 말했다. 선택은 오빠에게 달렸어요. 백상호의 꼬리가 되어 버림받거나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거나 결정하면 연락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이미 알고 계실 테니. 이은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철민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사라졌다. 그녀의 미소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이은서는 김민준에게서 받은 연락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바로 움직였다. 그들이 공유하는 비밀 메신저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 그 여자와 접선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생각입니다. 이은서는 메시지를 읽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덫에 황철민이 스스로 들어온 것이다. 이제 그녀는 본격적인 방역의 준비를 시작했다. 이은서는 김민준에게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노래방 내부를 마치 군사작전의 지형도처럼 분석했다. 입구의 구조, 비상구의 위치, 각 방의 크기와 배치, 심지어는 천장의 조명과 스피커의 위치까지도 모두 파악했다. 그녀는 노래방을 자신의 전장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먼저 그녀는 노래방의 모든 비상구를 점검하고 필요 없는 곳은 잠가버렸다. 그리고 주요 통로에는 미끄러운 왁스를 칠하고 특정 위치에 무거운 물건을 미리 배치해 두었다. 또한 음향 시설을 조작해 특정 구간에서 거슬리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적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도록 세팅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상대방이 그녀의 공간에서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고 오직 그녀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황철민에게 지시를 내렸다. 황철민 오빠, 백상회계 연락하세요. 오늘 밤 자정 저를 만나러 오라고 하세요. 장소는 더 볼링, 혼자 오라고 하세요. 판도는 그의 과거와 나의 미래 전부라고 전하세요. 황철민은 이은서의 담대함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백상회계에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이은서는 마지막으로 김민준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중사 부탁 하나만 하지. 오늘 밤 자정이 지나서 내가 30분 이상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줘. 내 위치는 자네가 아는 그곳이야. 그리고 이건 명령이다. 그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노래방 문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조명을 어둡게 조절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평화로운 공간은 이제 그녀의 손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덫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은서는 홀로 노래방 안에 서서 조용히 적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길고 지루했던 방어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설계하는 전장에서 그녀의 규칙대로 움직일 차례였다. 조용했던 볼링장 사장님은 이제 없다. 오직 적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는 지휘관 이은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밤 12시 정각 노래방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백상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약속대로 혼자였다. 최고급 코트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약속대로 혼자 왔네, 이은서. 아니, 흑표범이라고 불러야 하나. 백상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맹수의 위협이 서려 있었다. 이은서는 카운터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백상호. 아니, 카이라고 불러줄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백상호의 미소를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카이는 백상호가 아수라 조직에서 사용했던 이름이었다. 그는 이은서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 선수 없이 마주하니 좀 불안한가? 걱정 마. 내 마지막은 내가 직접 장식해 줄 테니. 백상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나타났다. 지난번 그녀를 습격했던 그 용병이었다. 그는 조용히 이은서의 옆으로 다가와섰다. 백상호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역시 당신 방식이군.
이은서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이제 끝내. 깨끗하게. 백상호가 용병에게 명령했다. 용병은 지체 없이 이은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은서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몸을 날리는 대신 발밑에 있던 볼링공 하나를 발로 툭 찼다. 묵직한 공이 소리 없이 굴러가 용병의 발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용병의 균형이 순간 무너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은서는 옆 레인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가 미리 기름칠을 해둔 빙판처럼 미끄러운 레인이었다. 그녀는 신발 밑창을 이용해 얼음 위를 지치듯 미끄러지며 순식간에 용병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공간. 육중한 기계 소음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볼링장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용병의 시스테마는 여전히 무자비하고 치명적이었지만 이곳은 이은서의 홈그라운드였다. 그녀는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가 나타나고 볼링공을 굴려 상대의 움직임을 방해했으며 미끄러운 레인으로 유인해 균형을 무너뜨렸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은서의 팔과 옆구리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용병의 공격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포식자의 그것처럼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이은서는 일부러 빈틈을 보이는 척하며 핀세터 기계 쪽으로 물러났다. 용병은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타이머에 맞춰 작동하기 시작한 핀세터의 육중한 암이 굉금과 함께 내려왔다. 용병은 피할 틈도 없이 육중한 기계와 벽 사이에 어깨가 끼이고 말았다. 크악 비명과 함께 그의 움직임이 봉쇄되었다. 이은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 숨겨두었던 3단봉을 꺼내 들었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펼쳐진 봉으로 그녀는 용병의 남은 팔과 다리의 관절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퍽퍽하는 둔탁한 소음. 그것은 더 이상의 반격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제압이었다.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백상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괴물 같은 년. 하지만 총구는 이은서를 향하지 못했다. 어느새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이은서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모든 행동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눈은 10년 전 자이툰 고원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지휘관의 눈이었다. 싸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잖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은서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용병이 떨어뜨린 이 상병의 군번줄이 들려 있었다. 내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회장 행세를 해도 너는 영원히 아수라의 유령일 뿐이야. 동료를 배신하고 피 묻은 돈으로 쌓아 올린 내 왕국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운명이었어. 바로 그때 볼링장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김민준과 박진수 그녀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백상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볼링장 안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은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백상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의 빛이 스쳤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잠시 후 경찰 특공대가 굳게 닫힌 볼링장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그들 뒤로 박진수 경위와 김민준이 따라 들어왔다. 현장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제압당한 용병 권총을 든 백상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은서. 백상호 당신을 국제범죄 조직 아수라의 잔당으로 인터폴에 수배에 요청하고 살인교사 및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진수 경위의 선언과 함께 백상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이은서는 망가진 볼링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군번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낸 현재와 미래의 증표였다.
몇 달 후 더 볼링 센터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깨끗하게 수리된 레인 위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스트라이크 소리가 넘실댔다. 카운터에는 늠름한 청년이 된 현우가 손님을 맡고 있었고, 한쪽 레인에서는 김민지와 친구들이 즐겁게 볼링을 치고 있었다. 가끔은 김민준이 찾아와 어색한 자세로 볼링을 치며 그녀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이은서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명예나 조국이 아니었다. 바로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신만의 16파운드짜리 볼링공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편안하게 감겼다. 어프로치에 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깊었다. 스텝 스윙 릴리스. 그녀의 손을 떠난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레인 위를 활주했다. 쾅!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공은 10개의 핀을 완벽하게 날려버렸다.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우렁찬 스트라이크 소리.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향해 날리는 통쾌한 작별 인사이자 그녀의 손으로 지켜낸 평화로운 현재를 축복하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한편 백상호와 황철민 일당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최정혁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구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이은서가 미리 확보해둔 증거 영상과 박진수 경위가 진행한 수사, 그리고 백상호가 자백한 아수라 관련 범죄 혐의는 그 어떤 법 기술로도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백상호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과거 범죄와 황철민 일당을 사주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린 이은서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한낱 볼링장 사장에게 패배했다는 굴욕감에 시달렸다. 특히 황철민은 백상회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은서가 보여준 자료는 사실이었다. 백상호는 그를 쓸모없는 도박꾼으로 취급하고 있었고, 자신을 비즈니스맨이라 믿었던 황철민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구치소에서 이은서가 했던 마지막 말을 되뇌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말이 이제서야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이은서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백상회계에 복수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은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없었다. 그저 자신의 공간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단호함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은서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심에 취하지 않았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방식은 남들과는 달랐다. 주먹으로 싸우는 대신 정보를 이용하고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으며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렸다. 그녀의 전쟁은 조용했지만 그 파괴력은 어떤 폭력보다도 강력했다. 이 모든 사건을 담은 기사는 마포구 볼링장 여사장 조폭 소탕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볼링장 누님이라는 별명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하지만 이은서는 그 모든 관심과 찬사를 조용히 거부했다. 그녀는 그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볼링을 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시선이 존재했다. 그녀의 군 시절 상관이었던 강 선배가 그녀의 뒤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은서가 백상호와 대치했던 그날 밤 경찰에 신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도록 도왔다. 그는 이은서가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을 때부터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은서가 원했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서야, 드디어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잘했어. 강 선배는 혼자서 묵묵히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뿌듯함과 함께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은서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재능이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는 것을 아쉬워했다. 백상호는 감옥 안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은서를 압박했다. 이은서 씨, 당신의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선 과잉방어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황철민 일당을 유인하고 함정을 파서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 신분, 전직 특수부대 중령이라는 사실은 당신의 행위가 일반 시민의 자기방어 행위가 아니라 훈련된 군인에 의한 계획된 폭력임을 입증합니다. 최정혁 변호사는 그녀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합의를 보시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 폭행죄로 기소되어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겁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볼링장,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은서는 그들의 협박에 미소 지었다. 백상호는 여전히 그녀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은서가 준비한 진짜 함정을 보지 못했다. 이은서는 박준서 소령에게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백상호의 모든 비리를 기록한 파일을 여러 개의 USB에 나누어 보관했다. 그리고 그 USB들은 백상호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장소, 예를 들면 국세청 경찰청, 그리고 일부 언론사의 기자에게 전달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은서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최 변호사님,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당신들을 찾아왔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당신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은서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는 제가 찍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이 황철민 일당에게 과잉방어라고 주장하는 그날의 모든 상황이요. 그리고 백상호 회장이 저를 만나러 오기 직전 황철민이 제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용도요. 회장님이 오십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를 이용해 복수하려 했던 겁니다. 그는 당신을 속였고 당신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황철민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것을 이은서가 간파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게다가 백상호 회장님은 저와 만나기 전 저를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해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그 증거도 모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국제범죄 조직의 수장과 공모하고 그 조직의 범죄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백상호는 그에게 완벽한 계획을 제시했지만 그 계획의 가장 큰 구멍은 바로 이은서였다. 그녀는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최 변호사님, 백상호와 함께 침몰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당신의 결정에 따라 백상호의 죄는 더 무거워질 수도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정혁 변호사는 그날 이후 이은서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은서가 던진 미끼를 물어버린 그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났지만 이은서처럼 무섭도록 냉철하고 치밀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법과 증거를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압박했다. 그는 결국 백상호의 변호를 포기하고 그의 모든 비리를 검찰에 자백했다. 이은서의 두 번째 방역은 이렇게 성공했다. 그녀는 백상호를 직접 상대하는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최 변호사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녀는 직접적인 폭력 대신 지능적인 심리전과 치밀한 계획으로 적을 굴복시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전투 방식은 여전히 군인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전장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한편 백상호는 감옥 안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은서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은서가 던진 미끼에 걸려든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녀는 아수라의 유령이 아니라 흑표범 그 자체였다. 이은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결국 혼자야. 너를 믿는 사람, 너를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백상호는 감옥 안에서도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이은서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은서를 파멸시킬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리는 방법, 그리고 그는 그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 그녀의 쌍둥이 동생 이지영, 이은서의 쌍둥이 동생 이지영.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미술 치료사였다. 이은서는 동생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을 떠났고 모든 인연을 끊었다. 그녀는 동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동생은 그녀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백상호는 그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감옥 안에서 백상호는 이지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직장, 그녀의 집 주소,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까지. 모든 정보는 그의 수하들을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다. 백상호는 이은서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이은서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복수였고 그에게는 이은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 후 이은서는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언니, 나 지영이야. 나. 교통사고를 당했어. 지금 병원이야. 괜찮아.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은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동생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영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얼굴에 여러 군데 긁힌 상처와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 지영은 이은서에게 자신이 사고를 당한 경위를 설명했다. 언니, 이상해. 분명 차가 나를 보고 멈출 수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나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어. 운전자가 나를 노린 것 같아. 이은서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상호가 보낸 경고였다. 그는 이은서에게 자신은 그녀의 동생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은서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날 밤 이은서는 동생을 자신의 볼링장으로 데려왔다. 지영아, 당분간 여기서 지내자. 혼자 두기 불안해서 그래. 지영은 언니의 걱정에 웃으며 말했다. 언니, 나 괜찮아. 나 때문에 언니가 힘들잖아. 이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은서의 볼링장 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가 발견되었다. 네, 동생 잘 있니? 섬뜩한 메시지였다. 이은서는 즉시 낙서를 지우고 동생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백상호의 짓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백상호를 직접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백상호, 내 동생에게서 손 떼.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면 너는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거야. 백상호는 그녀의 협박에 웃으며 말했다. 이은서 씨, 당신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군. 나는 감옥에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의 동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신호를 보내면 당신의 동생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영원히. 그녀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백상호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에게 복수하면 할수록 그녀의 동생은 더 위험해질 것이다. 그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박준서 소령에게 다시 연락했다. 선배, 백상호가 제 동생을 노리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준서 소령은 침묵했다. 그는 이은서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읽었다. 은서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동생을 지켜줄게. 걱정 마.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찾을 거야. 너는 그냥 너의 일을 해. 그녀는 박소령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지켜주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싸울 힘을 얻었다. 그녀는 백상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백상호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그가 다시는 그녀의 삶에, 그녀의 동생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은서는 자신의 삶을 걸고 백상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백상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사업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볼링장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흑표범으로 돌아와 있었다. 백상호는 이은서의 약점을 정확하게 찔렀다. 그녀의 쌍둥이 동생 이지영. 그녀는 이은서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백상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이지영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은서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상호는 이은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그녀의 뒤에는 군 시절 그녀의 가장 강력한 참모였던 박준서 소령이 있었다. 박소령은 이은서의 연락을 받자마자 그녀의 동생 이지영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개시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지영의 주변에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경호원들을 배치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눈은 항상 이지영의 안전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편 이은서는 백상호의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그를 무너뜨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준서 소령에게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백상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상호가 천마 그룹을 이용해 마약 밀매와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백상호는 감옥 안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은서의 복수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지능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인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했다. 그는 이은서의 담대함과 냉철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은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결국 혼자야. 너를 믿는 사람, 너를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는 이은서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이은서는 그의 협박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수를 다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말했다. 백상호, 내가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백상호는 그녀의 협박에 웃으며 말했다. 웃기는군.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 그리고 너의 동생을 위해 한 것이니까. 네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 네 동생 이지영. 그녀는 나의 조카야. 내가 아수라 조직에서 탈출했을 때 나는 나의 동생 지수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 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어. 하지만 그녀는 병으로 죽었어. 그리고 너의 동생 이지영은 바로 나의 조카 지수의 아들이야. 너는 내가 내 조카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은서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백상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 이지영이 백상호의 조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 마, 내 동생은 내 부모님의 딸이야. 백상호는 웃으며 말했다.
내 부모님은 네 동생을 입양했어. 너는 내 동생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몰랐지. 내 동생의 진짜 부모님은 내 동생 지수와 그녀의 남편이었어. 그녀는 아수라 조직의 일원이었고 너의 작전으로 인해 죽었지. 너는 내 동생의 부모님을 죽인 거야. 너는 내 동생의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이은서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동생의 부모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의 모든 삶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싸워왔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에게 자신의 존재가 그녀의 불행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백상호는 그녀의 동요를 읽고는 조용히 웃었다. 이은서, 이제 알겠나?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나를 파멸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운명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나처럼 괴물이야. 이은서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복수심을 씻어내고 그녀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다. 이은서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동생의 부모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모든 삶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싸워왔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동생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은서는 동생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을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동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녀는 동생에게 자신이 괴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은서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동생 이지영은 그녀를 용서했다. 언니, 괜찮아. 언니는 나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나는 언니가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언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언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아. 나는 언니를 사랑해. 이지영의 따뜻한 말에 이은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동생의 따뜻한 포옹에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지켜주는 동생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싸울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백상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백상호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그가 다시는 그녀의 삶에, 그녀의 동생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은서는 자신의 삶을 걸고 백상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백상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사업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볼링장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흑표범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은서는 자신이 모르는 사실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군시절 상관이었던 강 선배가 그녀의 뒤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은서가 백상호와 대치했던 그날 밤 경찰에 신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도록 도왔다. 그는 이은서가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을 때부터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은서가 원했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서야, 드디어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잘했어.
강 선배는 혼자서 묵묵히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뿌듯함과 함께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은서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재능이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는 것을 아쉬워했다. 한편 백상호는 감옥 안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은서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은서가 던진 미끼에 걸려든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녀는 아수라의 유령이 아니라 흑표범 그 자체였다. 이은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결국 혼자야. 너를 믿는 사람, 너를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백상호는 감옥 안에서도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이은서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은서를 파멸시킬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리는 방법. 그리고 그는 그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 그녀의 쌍둥이 동생 이지영. 이지영의 따뜻한 포옹과 진심 어린 위로에 이은서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그리고 그녀를 지켜줄 동생이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존재를 약점이 아닌 자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이은서는 백상회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가 가장 아끼는 것,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은서는 박준서 소령에게 연락해 백상호의 모든 비리 정보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에는 마약과 도박 자금 세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그가 숨겨둔 비자금의 출처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소령은 그녀의 요청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굳은 결의를 읽었다. 그는 이은서가 백상회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것을 직감했다. 은서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냥 그 놈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니?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은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선배, 저는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해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왕국이 무너져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할 거예요. 박소령은 이은서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백상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소령에게서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백상호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카지노와 도박 사이트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베트남의 한 호텔이었다. 박소령은 이은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녀에게 경고했다. 은서야, 백상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어. 그는 그 자금으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는 거야. 그는 그 자금이 한국에서 벗어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인멸할 거야. 너는 그가 그 일을 끝내기 전에 그를 막아야 해. 이은서는 박소령의 말에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백상호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아끼는 것,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소령에게 연락해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달라고 요청했다. 선배, 제가 직접 가겠어요. 그가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이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소령은 그녀의 결정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녀의 마지막 작전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은서가 베트남에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다. 이은서는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볼링장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흑표범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고 백상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백상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사업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볼링장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흑표범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걸고 백상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백상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사업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볼링장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흑표범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이은서는 베트남 호치민의 덥고 습한 공기 속에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다. 가벼운 옷차림 어깨에 맨 백팩 그리고 얼굴을 가린 선글라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박준서 소령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백상호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도착할 장소 스카이 캐슬 호텔로 향했다. 호텔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으로 겉으로는 평범한 5성급 호텔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은서는 그곳이 백상호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백상호의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층 펜트하우스 층으로 향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자신의 가방에 숨겨둔 특수 장비를 확인했다. 그것은 그녀가 군 시절에 사용했던 초소형 도청기와 카메라 그리고 백상호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장비였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한 이은서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살폈다. 복대는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은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백상호의 사무실로 잠입했다. 사무실 안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은서는 자신의 해킹 장비를 이용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다. 사무실 안에는 백상호의 모든 비리가 담긴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마약, 밀매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모든 것이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은서는 그 서류들을 촬영하고 백상호의 컴퓨터에 자신의 해킹 장비를 연결해 모든 자료를 복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네요. 이은서는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백상호의 최측근 경호원이자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유령이었다. 그는 이은서가 백상호의 사무실에 잠입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은서,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네가 여기서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이은서는 그와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남자는 그녀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백상호가 남긴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면 당신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이은서는 편지를 읽었다. 편지에는 백상호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하는 내용과 함께 그녀의 쌍둥이 동생 이지영이 그의 조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부모님이 사실은 그녀의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아수라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이지영의 부모님을 보호하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지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 이은서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자신이 백상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백상호는 그녀의 부모님을 살인자로 몰아붙이고 그녀에게 복수심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백상호의 소나기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백상호의 편지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백상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어떻게 한국을 탈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은서는 백상호가 아직 한국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유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베트남으로 보내고 자신은 한국에 남아 그녀의 동생을 노리고 있었다. 이은서는 즉시 박준서 소령에게 연락했다. 선배, 백상호가 한국에 있어요. 제 동생이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백상호를 직접 상대하고 그의 마지막 계획을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백상호의 마지막 수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의 동생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고 백상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백상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사업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볼링장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흑표범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고 백상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백상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사업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볼링장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흑표범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이은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백상호의 소나기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녀의 부모님이 사실은 그녀의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의 모든 삶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다. 백상호를 무너뜨리고 그녀의 동생을 지키는 것. 한국에 도착한 이은서는 곧바로 박준서 소령에게 연락했다. 선배, 백상호가 한국에 있어요. 제 동생이 위험해요. 박소령은 이은서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읽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굳은 결의를 느꼈다. 그는 이은서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백상호가 그녀를 베트남으로 유인한 이유, 그리고 그가 그녀의 동생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백상호는 지금 마포구의 한 낡은 여관에 숨어 있어요. 그는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당신의 동생을 인질로 잡으려 할 겁니다. 은서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혼자 가지 마. 박소령이 간절하게 말했다. 아니요, 선배.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요. 이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소령에게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백상호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어떤 수를 쓸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백상호의 마지막 수를 역이용해 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백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백상호, 내가 한국에 왔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혼자 너를 만나러 갈게.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백상호는 그녀의 협박에 웃으며 말했다. 이은서 씨, 당신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나는 당신의 동생을 이미 내 소나기에 넣었어.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당신의 동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이은서는 그의 말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백상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은서는 백상호의 마지막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마포구의 한 낡은 여관으로 유인하고 그녀를 해치려 할 것이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가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연락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김중사, 부탁 하나만 하지. 내가 백상호를 만나러 가는 동안 내 동생을 보호해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해줘. 내가 너를 믿는 유일한 사람이야. 김민주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단장님, 제가 단장님을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제가 단장님과 함께 싸울게요. 아니,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믿어줘. 이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녀의 마지막 작전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지영의 주변에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경호원들을 배치했다. 한편 이은서는 백상호가 숨어있는 낡은 여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관에 도착하기 전 자신의 가방에 숨겨둔 특수 장비를 확인했다. 그것은 그녀가 군 시절에 사용했던 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볼링장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흑표범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고 백상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여관 안으로 들어섰다. 여관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백상호가 숨어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은서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울렸다. 그녀는 백상호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은서, 네가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네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이은서는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백상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백상호,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낼게. 이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백상호에게 총을 겨누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이은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고 백상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백상호는 이은서의 눈에서 굳은 결의를 읽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속아 베트남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은서, 네가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네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백상호는 권총을 든 채 이은서를 향해 조롱하듯 웃었다. 나는 내 동생을 해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너를 가지고 놀았을 뿐이야. 너는 내게 놀아난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이은서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분노에 사로잡혔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냉정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백상호의 마지막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 낡은 여관으로 유인하고 그녀를 해치려 할 것이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가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지켜주는 동료들이 있었다. 이은서는 백상호에게 총을 겨누었다. 백상호,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낼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이은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고 백상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바로 그때 낡은 여관의 문이 부서지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 뒤로 박진수 경위와 김민준이 따라 들어왔다. 현장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권총을 든 백상호,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은서. 백상호 당신을 국제범죄 조직 아수라의 잔당으로 인터폴에 수배에 요청하고 살인교사 및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진수 경위의 선언과 함께 백상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백상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 이은서를 노려보았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나는 감옥에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결국 혼자야. 너를 믿는 사람, 너를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백상호의 마지막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은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백상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놓아주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백상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삶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 후 더 볼링 센터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깨끗하게 수리된 레인 위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스트라이크 소리가 넘실댔다. 카운터에는 늠름한 청년이 된 현우가 손님을 맡고 있었고, 한쪽 레인에서는 이은서와 그녀의 동생 이지영이 함께 볼링을 치고 있었다. 이은서는 동생에게 볼링 치는 법을 가르쳐주며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가끔은 김민준이 찾아와 어색한 자세로 볼링을 치며 그녀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이은서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명예나 조국이 아니었다. 바로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신만의 16파운드짜리 볼링공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편안하게 감겼다. 어프로치에 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깊었다. 스텝, 스윙, 릴리스. 그녀의 손을 떠난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레인 위를 활주했다. 쾅,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공은 10개의 핀을 완벽하게 날려버렸다.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우렁찬 스트라이크 소리.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향해 날리는 통쾌한 작별 인사이자 그녀의 손으로 지켜낸 평화로운 현재를 축복하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전직 특수부대 지휘관 흑표범 이은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전장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후의 스트라이크를 성공시켰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